파티마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의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파티마의 예언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미스테리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교과서처럼 이미 수십 번은 정독하셨을 만큼 유명한 예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작은 마을에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3명의 아이들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3가지 예언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성모 마리아의 출현을 공식 인정한 사건입니다. 당시 교황은 3번째 예언서를 확인하고 그 충격적인 내용에 그 자리에서 실신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물론 진짜로 실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무시무시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파티마의 예언이 있기 3년 전인 1914년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10세는 앞으로 장차 전 세계는 나라들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건이 다가올 것을 예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오 교황의 예언이 있었던 그해 7월 3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전쟁 선포를 하면서 양국 간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예언했던 비오 10세는 그 해에 사망하게 되고 다음 교황으로 베네딕토 15세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며 참전국들의 화해를 요청했지만 이미 시작된 거대한 전쟁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1916년 6월 그는 전쟁 종식을 위한 순수한 영혼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여 기도를 독려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기도를 제일 좋아하시고 또 빨리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나름의 이유로 베네딕토 15세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들에게 전쟁 종식을 기원하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톨릭 역사상 유례없는 기도의 십자군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 열풍이 불던 다음 해인 1917년 5월 포르투갈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성모 마리아가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작은 마을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파티마의 예언으로 유명했던 이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5월 13일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3명의 아이들은 평소처럼 양을 몰면서 기도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3명의 아이들이 바로 성모 마리아의 예언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는 나중에 수녀가 된 루시아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늘 그랬던 것처럼 정오가 되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식사 후 곧바로 로사리오를 외웠습니다. 로사리오는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포르투갈의 모든 가정에서 로사리오를 기도했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골이었던 이 마을에서는 옛날 방식대로 열심히 로사리오를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이들은 돌을 쌓아 올리며 놀고 있었는데 그때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지만 그런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강한 번개와 빛이 아이들을 덮치게 됩니다. 놀란 새 아이는 폭풍의 징조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양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려 급히 언덕을 내려가던 중 이번에는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3명의 아이들에게 더 강한 빛이 내려와 3명을 에워싸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 일이기에 공포에 질린 아이들은 그 자리에 멈춰섰고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그때 성모 마리아의 환영이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3명의 아이들이 본 성모 마리아는 금빛으로 테두리 된 하얀 망토를 걸치고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3명의 아이들을 향해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천국에서 왔노라며 자신이 성모 마리아라고 밝히면서 아이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파티마에서 성모 마리아 출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모 마리아는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3명의 아이들에게 매월 13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나타나기로 약속했는데 마지막 출현이었던 10월 13일까지 총 6번을 아이들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중 주목할 것은 3번째 출현이었던 7월 13일의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였는데 이때 인류에 대한 대경고가 포함된 3가지 예언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3명의 아이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했다는 첫 번째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다음 해에 실현되었습니다. 이윽고 두 번째 예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핵무기 사용,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역시 예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궁금증이 높았던 파티마의 3번째 예언은 루시아 본인이 1943년 직접 쓴 수기로 파티마 교고 레이리아 어주교를 통해 바티칸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기 전
혹은 1960년 이전에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1960년 당시의 교황은 요한 23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루시아의 수기로 쓴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을 읽었고 그의 비서관 오타비아노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두 사람은 루시아의 세 번째 예언을 읽고는 끝내 침묵했고 세 번째 예언은 공개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언을 읽은 교황은 바오로 6세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실신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이 세 번째 예언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크게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이 파티마의 예언은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과연 교황이 시신까지 하게 될 만큼의 큰 사건이 무엇일까 하면서 수많은 음모론자들은 각자 온갖 추측을 하며 미스테리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바오로 6세는 1967년 5월 13일 파티마 축일에 루시아와 동행하여 파티마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예언은 약속된 196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개되지 않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궁금증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바티칸의 극비문서로 오랫동안 바티칸 기록 보관소의 비밀로 보관되게 됩니다. 처음 이 예언이 알려지게 되었을 당시에는 성모 마리아의 예언을 들은 새 아이들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지역 교회에서 강력한 경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성모 마리아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였던지라 자신들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고 그것이 소문이 되어 여기저기 퍼져나가게 되었던 탓에 두 번째 출연 이후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성모 마리아의 출연을 보고자 구경꾼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태양의 빛이 약해지고 눈처럼 하얀 구름이 아이들을 둘러싸는 이상한 현상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명의 아이들의 증언만으로는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긴가민가 했다고 전해집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인 루시아의 어머니조차 반신반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파티마의 주임 신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악마의 장난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약속된 성모 마리아의 출연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숫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는데 두 번째는 8명, 세 번째는 약 7,000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되자 약 18,000명이 파티마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출연에서 새 아이들은 성모 마리아와의 출연을 약속했던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파티마를 관할하는 군청이 아이들을 잡아 가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교회 외에서의 종교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이 군청은 반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파티마의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종교를 빙자해 사람들은 현혹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감금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은 매우 분노하였는데 그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 천둥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 천둥이 치던 시간이 마침 성모 마리아의 출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강한 빛이 비치고 아름다운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얀 구름은 10분 정도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없음을 알고 다시 올라간 것처럼 대기는 노랗게 변했으며 주변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군중은 이 신비로운 광경에 감탄하며 기적이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새 아이들은 감옥에서 무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군청은 아이들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내어 거짓말을 했다고 믿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자백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주장은 일관되었기에 동네 사람들의 시위도 있던 터라 더 이상의 문제를 만들기 두려움에 군청은 결국 포기하고 새 아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3일 후인 8월 13일 아이들은 다시 성모 마리아의 출연을 받았습니다. 출연지에서 약 1km 떨어진 오자리노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던 아이들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즉시 기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연을 모두가 믿도록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마지막 만남이 있을 10월 13일에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곧 알려졌고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파티마의 사건은 입소문과 신문 보도로까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파티마에는 기적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보여준 기적을 보기 위하여 신문사들도 기자단을 파견했습니다. 신앙 깊은 사람들은 파티마로 향하는 길을 걸으면서 로사리오를 외웠고 때로는 성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순례자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무리는 적어도 7만 명에서 1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전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성모 마리아의 출현 시간이 될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출현지는 비에 젖은 땅으로 온통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진흙을 헤치고 새 아이들은 출현지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 속에서 열심히 로사리오를 외쳤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루시아가 외쳤습니다. 우산을 접으세요. 그 목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점차 군중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모 마리아의 출현 시간이 되었습니다. 루시아가 갑자기 하늘을 가리키며 빛이 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프란시스코 자신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아이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군중은 새 아이의 주변을 하얀 구름이 둘러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태양 같은 빛 속에 둘러싸여 나무 위에 서서 아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로사리오의 성모입니다. 전쟁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곧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사리오의 기도를 외우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곳에 성당을 세워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루시아가 대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양을 보세요. 군중은 일제히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비는 멈추고 구름이 갈라지며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태양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빛의 다발이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으로 회전하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변의 구름은 그 빛으로 무지개처럼 빛나고 풀과 나무, 사람, 동물까지 모든 것이 이 빛의 세계에 둘러싸이자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으며 이 광경에 매료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태양은 회전을 멈췄다가 다시 회전하기 시작했으며 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희미해졌다 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회전이 끝나자 태양은 불타오르는 불덩이가 되어 군중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았습니다. 태양이 가까워질수록 군중은 그 열기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군중 속에서 공포의 비명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울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중을 향해 달려오던 태양은 그 낙하를 멈추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군중은 자신들의 옷이 비로 젖어 있던 것이 어느새 모두 말라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현상으로 인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적은 끝났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계층 직업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와 과학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현상으로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파티마에서 30km에서 40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기적이 목격되었고 당시 신문은 그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악의가 담긴 기사가 없었고 이 사건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기적에 대해 신중했던 바티칸도 이 사실에 대해 10년 이상의 엄격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10월 13일 파티마의 성모에 대한 출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가 알려주었다는 예언도 진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을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성모 마리아의 출현을 영접했던 프란시스코와 자신타는 성모 마리아의 출현 후 2년 안에 사망했지만 루시아는 2005년 97세로 사망할 때까지 카르멜 수녀로 생존했었습니다. 그녀가 세 번째 예언을 공개할 수 있다고 얘기한 1960년 이후. 그러나 왜인지 지금까지 모든 교황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루시아 역시 자신이 죽기 전까지 세 번째 예언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5월 바티칸에서 6월 3일 80년 동안 봉인되어 온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측에서 발표한 파티마 예언은 그리 생각만큼 파격적이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티칸에서 진짜 예언을 발표하지 않고 다른 예언으로 대체했다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언제쯤 확실하게 대중에게 공개가 될까요? 교황이 그 자리에서 실신할 정도의 파급력이 어마무시하게 센 예언이었다면 지구 종말급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지구 화성 이야기
태양계의 수많은 행성 중 인간이 궁금해하는 행성은 여러 행성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화성이 가장 궁금해하는 행성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달 역시 인류에게 있어 최대의 관심사이기는 하겠지만 왠지 화성에 대한 깊은 애정이랄까요? 인류가 만일 지구가 아닌 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현재로서 달보다는 화성을 더 주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인류는 왠지 모르게 화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화성이 고향이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그만큼 화성은 달을 제외하고 인류가 가장 많은 연구를 해온 행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화성 연구를 위해 우주선을 보낸 시도만 그 횟수가 자그마치 50번 가까이 된다고 하니 인류가 화성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아봐야 10번? 그 정도 되겠다 싶었는데 50번이나 된다고 하니 생각보다 꽤 많이 화성으로 갔던 것이네요. 아무튼 인류는 이런 숱한 시도로 인해 화성이 지구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성의 자전축은 25도로 23도 기울어져 있는 지구와 비슷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존재하고 또 자전주기도 하루 24시간 39분으로 지구의 하루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은 혹시나 있을 인구 폭발이나 환경적 재앙 및 자원 부족 등의 여러 이유로 더 이상 인류가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현재로서 유일하게 이주할 수 있는 제2의 지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화성은 가장 많은 미스테리가 존재하는 행성이기도 합니다. 현재 화성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주장부터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음모론까지, 여기에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 많은 유명 인사들이 스타게이트를 통하여 화성을 다녀왔다라는 설까지 온갖 루머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2015년 나사가 화성에서 소금물 개천을 발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성에는 정말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분명 소금물이던 그냥 물이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 분명 물이 있으므로 생명체는 존재할 텐데 그렇다면 정말 화성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화성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성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1650년대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인 크리스티안 하이언스는 망원경을 통해 화성을 관찰했고 화성의 자전주기가 약 24시간임을 추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로 화성의 지표면을 다양한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어 1877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조반니 스키아파렐리가 천체 망원경으로 화성의 표면에서 수많은 직선이 가로질러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선들이 수로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카날리라고 불렀고 이 말이 영어로 운하라는 뜻을 가진 커넬로로 번역이 전해지면서 화성에 인공적인 운하가 있고 지구처럼 지적인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수로라고 알려졌던 직선 모양은 모래 폭풍이 만들어낸 착시 효과라는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당시엔 그 가설이 큰 주목을 받았고 그때부터 화성의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으로 갑론을 봐 끊임없는 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류의 호기심은 현대에 들어서까지 이어져 왔는데 1976년 화성 생명체 존재설이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화성 표면에서 사람 얼굴의 형상을 한 구조물처럼 보이는 인면함의 사진이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화성 탐사선 바이킹 1호가 지구로 보낸 화성의 모습을 찍은 다양한 사진 속에 있는 것이었는데 눈과 코가 뚜렷하게 보여 정말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여 전문가들은 사진 분석을 통해 이 구조물의 크기를 알아냈는데 넓이가 약 1.5km, 높이는 800m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인면함이 너무나 정교하고 거대한 구조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연 현상이 아닌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면함 주변에서 피라미드와 비슷한 모양의 돌들이 함께 찍혀 있어 화성에 아주 오래전 살다 멸망한 고대 화성 문명의 흔적이라는 화성 문명설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음모론자들은 화성에서 이미 문명 공동체가 발견됐고 미국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에 나사는 2001년 같은 위치에서 찍은 고해상도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면함은 안타깝게도 그림자와 각도에 의해 만들어진 착시 현상이라며 음모론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 나사가 내민 초근접 인면함의 사진을 보면 같은 사람의 얼굴 형태가 전혀 아닌 그저 거대한 바위 형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의 증거 사진까지 공개되므로 인면함에 얽힌 화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해프닝으로 끝이 나는 듯 했는데 2019년 흥미로운 내용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 오하이오대에서 곤충학을 연구하는 윌리엄 로모저 교수가 화성에 곤충이 산다고 주장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설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가 내놓은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름 아닌 나사가 공개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 전형적인 곤충의 몸을 가진 물체들이 있다라는 것이 로모저 교수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나사는 화성 표면이 복잡한 체계를 가진 생명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과학계 역시 무작위 자료에서 익숙한 것에 빗대어 왜곡하는 현상인 파레이돌리아 현상, 즉 변상증의 한 예시라며 로모저 교수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화성 문명론은 사그라드는가 했는데 2023년 4월 11일 나사의 우주생물학자 나탈리 카브롤은 자신의 트위터에 하나의 사진을 게시합니다. 그것은 4월 1일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게일 크레이터 능선을 촬영한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나탈리는 이를 두고 지난 20년 동안 화성을 연구하면서 본 것 중 가장 기괴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사진에 찍혀있는 암석은 일반적인 바위와는 사뭇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시처럼 보이는 것이 균일하게 솟아 있었는데 일정한 홈을 따라서 일렬로 늘어선 돌출부가 큐리오시티의 사진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이 사진은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졌으며 학자들뿐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몇몇 이들은 이것이 일종의 화성에서 살았던 거대 동물의 화석이라고 말하며 오래전에 묻혔다가 침식으로 인해 외부로 드러난 고대 생물종의 척추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사의 큐리오시티 팀장 아비게일 프리맨은 산호초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산호초는 산호의 분비물이나 위에 퇴적물이 조금씩 퇴적되어 만들어진 암초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말대로라면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말이 되겠지만 아비게일은 생명체에 의한 퇴적이라기보다 광물에 의한 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일률적인 가시 모양의 퇴적물이기에 퇴적물로는 저런 모양을 갖출 수 없다라는 반박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가시 모양의 퇴적물들이 있어야만 그 현상이 일반적인 자연현상이었다라고 인정하게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전혀 그런 퇴적물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이 암석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도 분분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동물의 뼈라고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따르는 듯 보입니다. 다만 풍화작용으로 초토록 균일하고 일정하게 깎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네요. 그런데 잠깐. 사실 우리는 화성이 붉은색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붉은 화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사가 화성은 불모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원본 필름의 가세, 즉 색채 작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고 또 사실 나사가 공개하는 사진에는 최대한 화성과 비슷하게 보이기 위한 색채 작업을 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주장한 스콧 와링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화성의 무보정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몇 장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붉은 화성의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스콧 와링의 주장은 나사가 화성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필터를 넣거나 아예 흑백 처리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은 지구처럼 푸른 하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화성을 죽음의 땅으로 인식되도록 하려 했을까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텐데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미스테리를 과학계와 나사가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 나사는 중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화성에서 액체 상태의 염류를 포함한 물, 즉 소금물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발표였는데 화성 표면에는 거대한 바다가 존재했던 흔적과 얼음 형태로 물이 존재한다는 점은 과거 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지만 액체 상태의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존재했었다면 일단은 생명이 존재했었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지구에서만 생명이 존재한다는 유일생명론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증거라며 또 다른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메탄이 발견되었다는 발표였는데 메탄은 생명체의 대사과정이나 부패하는 과정에서 내뿜는 부산물이자 미생물 존재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한 메탄가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성은 불모지라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붉은 행성, 죽음의 행성처럼 보이도록 색채 작업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지난 2019년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검출되었고 또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메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탄은 태양빛에 의해 금방 분해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오래 남아있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메탄을 검출한 것은 화성 토양에 사는 미생물이 최근 방출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스테리가 끊이질 않는 미지의 행성인 화성, 제2의 지구로 불리는 만큼 화성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고 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명체 존재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면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화성에는 정말 생명체가 존재했을까요? 또 지금도 지하 깊숙이 어딘가에 그들이 문명을 이루며 살고 있을까요? 만일 화성의 깊숙한 내부나 보이지 않는 곳에 그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화성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흡족할 만큼의 충분한 정보는 아니지만 언젠가 속 시원하게 밝혀진 그날을 꿈꾸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